태고의 바람이 거친 황무지를 휩쓸고 지나가며 얼어붙은 대지 위에 서 있는 앙상한 관목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150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춥고 건조하며 무자비한 침묵 속에 잠겨있는 행성이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대륙의 북쪽을 짓누르고 적도 부근의 숲조차 습기를 잃어가는 이 시기에 생존은 곧 끊임없는 저작, 주조 활동을 의미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사바나의 긴 풀숲 사이로 털이 숭숭 난 원시 인류의 무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소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질긴 식물의 뿌리와 생고기를 씹어대는 턱뼈의 둔탁한 마찰음뿐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문명의 불빛도, 언어의 정교함도, 내일의 계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명령만이 그들의 뇌수를 지배하고 그들의 하루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짐승의 본능과 인간의 가능성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툭 튀어나온 거대한 입과 강철처럼 단단한 턱 근육입니다. 이 거대한 하관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적응이자 동시에 그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자연 상태의 날 것은 인간의 소화기관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지 않은 야생동물의 근육은 가죽처럼 질기며 땅에서 파낸 덩이줄기는 돌처럼 딱딱하고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거친 에너지원을 신체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씹는 행위에 바쳐야만 합니다. 턱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강제 노역입니다. 거대한 측둑은 템포라릿 머슬, 이 그들의 턱에서 시작해 머리뼈의 측면을 지나 정수리 부근까지 단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근육은 질긴 고기를 찢고 뼈를 부수는데 필수적인 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뇌가 팽창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한하는 족쇄가 됩니다. 두개골은 마치 강력한 밧줄에 묶인 것처럼 근육의 압박을 받고 있어 지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자라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뇌 용량은 현대 인류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생존을 위한 감각 처리와 운동 능력 유지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생각할 시간도, 생각할 에너지도, 생각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씹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정체기이자 거대한 턱이 지배하는 턱의 시대입니다. 위장 역시 뇌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입니다. 날것의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원시 인류의 내장은 거대하고 길어야만 했습니다. 소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사 과정입니다. 특히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과 거친 섬유질을 분해하기 위해 위장은 맹렬하게 운동하며 체내 혈류량의 상당 부분을 독점합니다. 신체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위장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극심한 기관인 뇌에게 배당될 인겨, 에너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은 직후에도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야 합니다. 소화라는 생리적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격렬한 노동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고사하고 당장 눈앞의 위협을 예측하는 고차원적인 사고조차 사치스러운 낭비일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무리 중 건장한 수컷 하나가 덤불 속에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양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횡재입니다. 사냥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고단백의 식량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려 동료들을 부릅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무리가 사체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칠게 떼어낸 뗀석기가 들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영양의 두꺼운 가죽을 찢어내자 붉은 피와 함께 선홍빛 근육이 드러납니다. 피 비린내가 공기 중에 퍼지자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본능으로 번들거립니다. 하지만 환희는 잠시뿐. 곧바로 고통스러운 식사가 시작됩니다. 날고기는 고무처럼 질겨서 이빨로 끊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뜯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식사 속도는 턱없이 느립니다. 한 조각의 고기를 삼킬 수 있을 만큼 잘게 부수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저작질이 필요합니다. 씹고 또 씹고 턱이 뻐근해질 때까지 씹어야만 합니다. 위장은 빨리 음식을 보내라고 아우성치지만 입안의 고기는 좀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지루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고기를 씹는 동안 청각은 턱관절의 소음에 가려지고 시야는 눈앞의 먹이에 고정됩니다. 주변을 경계할 여력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섭취하는 순간이 오히려 포식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순간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숲의 그늘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노란 눈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감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피 냄새는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멀리서 하이에나 떼의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독수리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듭니다. 원시 인류 무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빨리 먹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생물학적 한계가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들은 입안 가득 고기를 물고 헐떡거립니다. 삼키지 못한 고깃덩거리가 목구멍을 막아 캑캑거리기도 합니다. 욕심껏 뜯어낸 고기는 씹히지 않아 짐이 되고 뱃속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시간과의 전쟁이며 자신의 신체 구조와의 투쟁입니다. 자연은 날 것을 먹는 자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지만 야생의 세계에는 자비로운 기다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숲 가장자리에 풀숲이 크게 요동치며 거대한 검치호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맹수의 낮은 포효가 공기를 찢자 열심히 고기를 씹던 무리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습니다. 그들이 가진 돌멩이와 나뭇가지로는 이 압도적인 살육기계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아쉬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절반도 차에 먹지 못한 영양의 사체를 버려둔 채 나무 위로 바위 틈으로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생존을 위해 얻은 귀중한 칼로리를 소화시킬 시간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 것을 먹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프고 언제나 쫓기며 언제나 부족합니다. 나무 위 높은 가지에 매달려 그들은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내려다봅니다. 검치호와 뒤이어 나타난 하이에나들이 그들이 남기고 온 고기를 순식간에 뼈만 남기고 먹어치웁니다. 맹수들의 강력한 소화력과 날카로운 이빨은 날고기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류는 그 광경을 보며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추위가 몰려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대지의 온기를 앗아가고 눅눅한 습기가 털가죽 사이로 파고듭니다. 배를 채우지 못한 밤은 더욱 혹독할 것입니다. 천을 유지하기 위해 몸은 떨리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고갈된 뇌는 몽롱해집니다. 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몸을 겹겹이 밀착시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습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원시 인류에게 있어 죽음의 장막과도 같습니다. 이 시대의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세상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인간의 시력은 무용지물이며 오직 맹수들의 감각만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들은 바위 그늘 깊숙한 곳이나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은신처에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나뭇가지 밟는 소리, 정체불명의 숨소리는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잠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선잠을 자며 수시로 깨어나 주변을 살핍니다. 렘 RM 수면의 부족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다음 날의 사냥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수십만 년 동안 견고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배고픔을 느끼고 하루 종일 질긴 먹이를 찾아 헤매고 턱이 아플 정도로 씹어대지만 결국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한 채 추위와 공포 속에서 밤을 맞이하는 삶. 그들의 위장은 언제나 가득 차 있어도 영양분은 부족했고 근육은 단단했지만 뇌는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일부였지만 자연의 주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턱은 그들을 야생에 묶어두는 닻이었고 날것의 음식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진화의 시계 바늘은 멈춰 있는 듯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정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구의 개량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무집들이 흉흉하게 울부짖습니다. 하늘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습기가 무거워지고 정정이가 털끝을 쭈뼛 서게 만듭니다. 평소와는 다른 거대하고 파괴적인 기운이 하늘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잠든 무리 중 한 명이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동자에 불안한 기색이 스칩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저 검은 구름 속에 그들의 운명을, 아니 이 행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붉은 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턱의 시대가 저물고 곧 화염의 시대가 도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오직 씹어야 할 내일의 곡이 걱정뿐입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비가 그들의 앙상한 어깨를 적십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부신 섬광이 대지를 강타합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거대한 고목의 정수리에 벼락이 내리꽂히자 나무는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쪼개집니다. 억눌려 있던 하늘의 분노가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젖은 공기를 뚫고 떨어진 초고온의 에너지는 나무의 수관을 폭발시키고 그 파편들은 불씨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마른 덤불 위로 떨어진 작은 불꽃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꿈틀거렸으나 곧 불어닥친 강풍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바람을 들이마실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칩니다. 숲은 이제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닌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거대한 아가리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인류가 도구로 사용하게 될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풀어놓은 통제 불가능한 괴수이자 만물을 태워 없애는 파괴의 신입니다. 불길은 마른 풀을 연료 삼아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붉은 파도가 숲의 바닥을 핥고 지나갈 때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낙엽과 썩은 나무들이 순식간에 재로 변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숲을 가득 메우고 타닥거리는 소리는 곧 거대한 포효로 바뀝니다. 나무들은 횃불처럼 타오르며 쓰러지고 숲의 온도는 생명체가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불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탐욕스럽게 먹어치웁니다. 태고의 숲은 지금 붉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숲속의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잠자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솟구치는 열기와 연기에 질식해 불길 속으로 추락합니다. 땅 위를 기는 곤충들, 굴 속에 숨어있던 설치류들은 뜨거운 열기를 피해 우왕좌왕하다가 순식간에 탄화되어 버립니다. 평소에는 서로를 쫓고 쫓기던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도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사자도, 영양도, 하이에나도 오직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제 아래 같은 방향으로 내달립니다. 짐승들의 눈동자에는 붉은 불빛이 비치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타오르는 불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숲은 아비규환의 도가니가 되었고 질서는 붕괴되었습니다. 바위 그늘에서 잠을 청하던 원시. 인류의 무리 역시 이 끔찍한 소동에 잠을 깹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밤인데도 대낮보다 더 밝은 붉은 빛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돌도끼나 나무창 따위로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저 붉은 괴물은 닿기만 해도 살을 녹이고 뼈를 태우는 고통을 줍니다. 우두머리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지르자 무리는 혼비백산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뜨거운 열기가 등 뒤를 덮치고 머리카락 끝이 그을리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에 의한 일방적인 추방입니다. 그들은 영이 때문에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매캐한 연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찢어놓는 듯 합니다.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쓸 겨를도 없이 그들은 불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강가로 뛰어들고 어떤 이들은 불이 들어올 수 없는 깊은 동굴 속으로 파고듭니다. 강물에 몸을 담근 채 그들은 수면 위로 코만 내놓고 숲이 타오르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물속의 차가움과 수면 위의 뜨거움이 공존하는 기이한 감각 속에서 그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자신들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불길은 밤새도록 숲을 유린합니다. 수백 년 된 거목들이 숯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별빛조차 차단되었고 오직 타오르는 불빛만이 세상을 붉게 물들입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숨은 인류는 서로를 껴안고 벌벌 떱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불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숲을 빼앗고 먹이를 태우고 닿는 모든 것에 끔찍한 흉터를 남기는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웅크린 채 이 붉은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단말마 비명은 그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저 불길 속에는 자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광란의 춤을 추던 불길도 서서히 잦아듭니다. 맹렬했던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짙은 회색의 침묵만이 남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그을린 나무 기둥들만이 묘비처럼 서 있습니다. 땅은 두꺼운 재로 뒤덮여 있고 곳곳에서 여전히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세상은 색채를 잃었습니다. 초록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오직 검음과 회색 그리고 타다 남은 붉은 불씨만이 존재합니다. 비에 젖은 자의 냄새와 탄 나무 냄새가 섞여 기묘하고도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조심스럽게 은신처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강가에서 동굴에서 기어나온 원시 인류의 무리는 달라진 풍경에 망연자실합니다. 어제까지 그들이 알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익숙한 사냥터도 열매를 따던 관목숲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은 여전히 미지근한 열기를 품고 있어 그들을 움찔거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검은 황무지를 걸어갑니다. 배고픔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 바람이 그들의 코끝에 낯설지만 강렬한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그 냄새는 지금까지 그들이 맡아왔던 어떤 냄새와도 달랐습니다. 썩은 고기의 역한 냄새도 아니요. 피 비린내의 금속성 냄새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지면서도 구수하고 침샘을 자극하는 깊고 풍부한 향기입니다. 배고픈 위장이 그 냄새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요동칩니다. 무리는 홀린 듯이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본능적인 식욕이 그들을 이끕니다. 검게 타버린 덤불 숲을 지나자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죽은 거대한 들소의 사체가 나타납니다. 털은 모두 타버려 검은 가죽이 드러나 있고 곳곳이 터져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기묘한 향기는 더욱 짙어집니다. 평소라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에서는 피 냄새가 진동해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향이 납니다. 열기에 의해 지방이 녹아내리며 근육 사이로 스며들었고 단백질이 타면서 만들어낸 마이야르 반응의 산물이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요리된 음식 냄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 냄새가 그들의 뇌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굶주림을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맹수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 고요한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검게 변한 거대한 고깃덩거리를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어봅니다. 아직 잔열이 남아있어 뜨겁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지만 손가락 끝에 묻어난 기름진 육즙의 향기는 그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는 의심과 탐욕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사체를 노려봅니다. 평소 그들이 먹던 차갑고 뻣뻣한 시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뜨겁고 부드러워 보이며 무엇보다 거부할 수 없는 냄새를 풍깁니다. 하늘의 분노인 줄 알았던 불이 실은 그들에게 기묘한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다른 구성원들도 침을 삼키며 우두머리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벌레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타다 남은 나무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입니다.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불에 탄 들소의 사체는 마치 제단 위에 받쳐진 희생물처럼 놓여 있습니다. 인류는 불을 두려워했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결과물 앞에서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망설임의 순간이 바로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배고픈 짐승으로서의 본능이 미지의 대상에 대한 공포를 서서히 억누르기 시작할 뿐입니다. 우두머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사체의 엉덩이 살 부분을 만져봅니다. 겉은 딱딱하게 굳어있지만 그 틈으로 보이는 속살은 붉은색에서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찔러 넣어봅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날고기였다면 질긴 가죽과 근육 때문에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열기는 단단한 콜라겐을 젤라틴으로 분해하여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찢어진 틈으로 뜨거운 김과 함께 더욱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손가락에 묻은 갈색 육즙을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혀끝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 맛은
충격적입니다. 짭짤하고 고소하며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감칠맛. 지금까지 먹어왔던 피냄새 나는 날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미각적 경험입니다. 뇌 속에서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쾌락에 가깝습니다. 그는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더 과감하게 고기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무리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듭니다.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신이 요리한 만찬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인류의 첫 번째 회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입안에 넣은 고깃덩거리는 그가 평생 경험해온 식감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날것에 질긴 근육섬유는 이빨 사이에서 미끄러지며 끊임없는 저작운동을 요구했지만 이 열에 그을린 고기는 혀로 누르기만 해도 결대로 흩어집니다. 턱관절을 짓누르던 고통스러운 압력은 사라지고 대신 뜨거운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미뢰를 폭격합니다. 씹는 행위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맛을 음미하는 쾌락의 과정으로 변모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조차 부드럽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덩어리가 식도를 긁으며 내려가던 불쾌함 대신 따뜻하고 묵직한 만족감이 위장으로 직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섭식이 아니라 신체가 갈망해왔던 에너지의 정수 징수위를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의 뇌는 이 새로운 감각 정보에 충격을 받고 즉각적인 보상 신호를 전신에 타전합니다. 주저하던 무리의 구성원들도 우두머리의 황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듭니다. 검게 그을린 들소의 거대한 사체 위로 10여 명의 인류가 달라붙습니다. 평소라면 날카로운 돌칼로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떼어내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을 작업입니다. 하지만 화마 H5모가 이미 요리사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열기는 두꺼운 가죽을 수축시켜 찢어지게 만들었고 근육과 뼈 사이의 결합 조직을 젤리처럼 녹여 놓았습니다. 그들은 도구조차 필요 없이 맨손으로 큼지막한 살코기를 뚝뚝 떼어냅니다. 뼈에서 살이 미끄러지듯 분리될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라 수학에 가깝습니다. 자연이 불이라는 거대한 손길로 차려놓은 만찬 앞에서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쉽게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체감합니다. 공기 중에는 지방이 타면서 만들어낸 매혹적인 향기가 진동합니다. 화학적으로는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당분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수백 가지의 새로운 맛 분자를 만들어내는 마이야르 반응, 마일랏 리액션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원시 인류에게 이 냄새는 생존의 냄새이자 풍요의 약속입니다. 날고기의 비릿한 철분 냄새는 포식자를 불러들이는 위험 신호였지만 구운 고기의 향은 그들만을 위한 안전한 초대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 향기에 취합니다. 입계는 기름과 숯검정이 잔뜩 묻어 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그뒤의 눈동자 속에는 야생의 흉포함 대신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기묘한 평온과 희열이 춤추고 있습니다. 섭취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씹어야 얻을 수 있었던 양의 고기를 그들은 불과 몇십 분 만에 해치웁니다. 위장으로 넘어간 익힌 고기는 소화 효소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열에 의해 이미 단백질 구조가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위장은 더 이상 강산 창수환을 쏟아부으며 격렬하게 꿈틀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기관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곧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섭취한 칼로리의 3센트를 소화시키는데 다시 써야 했던 비효율적인 날것의 경제학이 무너지고 섭취한 에너지의 대부분이 신체 활동과 비축을 위해 온전히 남게 되는 고효율 에너지 혁명이
그들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의 식사가 계속되면서 그들의 몸 안에서는 낯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날고기를 배불리 먹은 직후에는 급격한 천저하와 함께 쏟아지는 졸음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힌 고기를 먹은 지금은 다릅니다. 배는 부르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며 뇌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것은 외부의 불이 내부의 불로 옮겨 붙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덜 느끼게 되고 근육에는 힘이 넘칩니다. 마치 불의 정령을 삼킨 것처럼 그들의 혈관 속으로 야생의 활력이 거침없이 흐릅니다. 들소의 사체는 빠르게 뼈를 드러냅니다. 갈비뼈 사이에 붙은 살점 하나까지 남김없이 뜯어먹은 그들은 이제 골수를 노립니다. 돌로 뼈를 깨뜨리자 그 안에서 익어서 고소해진 골수가 흘러나옵니다. 날것일 때는 끈적하고 비릿했던 골수가 이제는 크림처럼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별미가 되었습니다. 고지방의 덩어리가 혀 위에서 녹아내립니다. 뇌 발달에 필수적인 지방산이 폭포수처럼 체내로 흡수됩니다.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 고밀도의 영양 덩어리는 훗날 그들의 뇌 용량을 폭발적으로 키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의 진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혀끝에서 느껴지는 황홀경입니다. 주변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둘러 은신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부름이 주는 심리적 여유가 공포를 밀어낸 것입니다. 타다 남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여전히 붉은 불씨가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불씨를 피해 멀리 도망갔을 테지만 오늘 그들은 그 곁에 머뭅니다. 불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나니 불이 더 이상 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부른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는 동반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불씨 주위에 둥글게 모여 앉습니다. 누군가가 호기심의 나뭇가지 하나를 불씨 위에 던집니다. 불꽃이 타닥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를 휘감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그들의 얼굴을 주황빛으로 물들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캠프파이어에 가까운 풍경입니다. 물론 아직 그들은 불을 다룰 줄 모릅니다. 그저 우연히 남은 불씨 곁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강렬한 각인을 남깁니다. 불은 고통스러운 파괴자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추위를 쫓아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꽃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일렁이는 불빛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힘을 느낍니다. 맹수들이 불빛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들이 불빛 경계 너머에서 서성거릴 뿐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불은 이제 그들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느낌. 이것은 야생에서 가장 느끼기 힘든 안락함이라는 감정입니다. 긴장이 풀리자 나른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며 낮은 소리로 웅얼거립니다. 언어가 없는 그들이지만 이 소리에는 분명한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좋다. 맛있다. 따뜻하다. 공감의 주파수가 무리 전체를 감쌉니다. 거친 생존 투쟁 속에서 고립되어 있던 개체들이 불과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단단하게 결속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유대감은 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그들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 잠을 설칠 이유도 없습니다. 남는 시간에 그들은 손장난을 하거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턱이 쉴 수 있게 되자 입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엿봅니다. 다양한 소리를 내어보거나 혀를 굴려봅니다. 여유시간, 스페어 타임의 탄생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먹는 데 써야 했던 시간, 빈곤에서 해방되자 그들의 뇌는 생존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별은 무엇일까? 저 불꽃은 왜 춤을 출까? 호기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익힌 고기는 위장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허기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불씨는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연료를 더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그들은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꽃이 작아질수록 어둠이 다시 그들의 영역을 침범해 옵니다. 아쉬움이 짙게 배어나옵니다. 이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맛있는 기적이 끝나는 것이 싫습니다. 우두머리는 꺼져가는 불씨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도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또다시 차갑고 질긴 날고기를 씹어야 하는 걸까? 한번 맛본 금지된 맛은 그들을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불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불씨가 잿더미 속으로 숨어들고 다시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어제의 어둠과 다릅니다. 그들의 뱃속에는 고열량의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고 머릿속에는 강렬한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합니다. 꿈속에서도 붉은 불꽃과 갈색으로 구워진 고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뇌세포들은 오늘 섭취한 풍부한 영양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망을 짜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들은 잿더미를 뒤져 혹시라도 남은 불씨가 있는지 혹은 덜 탄 고기가 있는지 찾아볼 것입니다. 인류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로 들어섰습니다. 욕망이 지혜를 낳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가 구르며 대지의 표정은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숲을 태웠던 화마가 물러간 자리 위로 북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서리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점점 짧게 머물고 밤은 길고 혹독해집니다. 빙하기의 겨울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생명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얼어붙은 동굴 속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떨다가 죽어가거나 아니면 우연히 얻은 그 붉은 꽃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불을 찾아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신의 영역이었던 파괴적인 힘을 인간의 작은 소나귀 안에 가두어 길들이려는 무모하고도 위대한 시도가 시작됩니다. 불씨를 옮기는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불에 탄 나무의 속심이나 잘 마른 버섯 균사체에 불씨를 옮겨 담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덩이를 나무짚으로 감싸고 다시 동물의 가죽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공기의 흐름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너무 꽉 닫으면 질식해 죽고 너무 열어두면 바람에 타버려 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아기를 다루는 것보다 더 섬세한 손길을 요구합니다. 이동하는 무리의 맨 앞에는 항상 불의 파수꾼이 걷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는 전사가 아닐지라도 무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띈 존재입니다. 그가 넘어지거나 실수하여 불씨를 꺼뜨린다면 무리 전체가 얼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이제 그들의 생명줄이자 이동하는 신전 셴디엔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겨울을 날 수 있는 깊고 안전한 동굴을 발견합니다. 입구는 좁지만 내부는 넓고 천장에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자연적인 틈새가 있는 완벽한 요새입니다.
그들은 동굴 중앙에 돌을 둥글게 쌓아 화덕을 만듭니다. 이것은 인류 건축사의 시발점입니다. 돌로 경계를 짓는 순간, 불은 더 이상 숲을 태우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에 놓인 가축이 됩니다. 마른 이끼와 장아지로 불씨를 살려내자 어두운 동굴벽에 주황색 그림자가 춤을 춥니다. 밖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닥치지만 화덕 주변은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이 온기의 원한, 불의 영역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동굴의 삶은 불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불은 24시간 내내 굶주린 짐승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금세 사그라들어 재가 되어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맹렬하게 타올라 주인을 위협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잠들지 않고 불을 지켜야 합니다. 주로 임신한 여성이나 노인들이 이 신성한 의무를 맡습니다. 그들은 불의 색깔과 소리를 읽는 법을 터득합니다. 어떤 나무가 오래 타는지, 어떤 나무가 연기를 덜 내는지, 불꽃이 파랗게 변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으로 축적합니다. 불을 다루는 기술, 파이로테크놀로지는 인류가 배운 최초의 복잡한 기술 체계가 되며 이는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되어 지식의 전승이라는 문화를 낳습니다. 화덕은 또한 최고의 부엌이 됩니다. 사냥조들이 밖에서 잡아온 고기는 더 이상 날 것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불에 직접 굽거나 달궈진 돌 위에 올려 익힙니다. 딱딱한 식물뿌리나 독성이 있는 덩이줄기도 불 속에 던져두면 부드럽고 달콤한 식량으로 변합니다. 이 화식, H2O에 의해 일상화는 인류의 신체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거대했던 턱뼈와 치아는 점차 작아지고 퇴화합니다. 얼굴의 하관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두개골의 공간은 넓어지고 무게 중심이 잡혀 직립보행은 더욱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얼굴은 짐승의 흉포함을 잃고 점점 더 섬세하고 풍부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해 갑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뱃속에서 일어납니다. 익힌 음식은 소화 흡수율을 거의 100%에 가깝게 끌어올립니다. 날고기를 소화시키느라 거대하고 길어야만 했던 대장과 소장은 이제 그 길이가 짧아져도 충분합니다. 소화기관의 축소는 곧 에너지 소비의 급감을 의미합니다. 신체는 남는 인겨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화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바로 노예입니다. 소화기관에서 절약된 막대한 칼로리는 고스란히 뇌의 성장과 유지비로 전용됩니다. 불이 고기를 요리하고 그 고기가 뇌를 키웁니다. 인류의 뇌 용량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화덕 앞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사실은 거대한 두뇌를 조각하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불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빙하기의 밤은 포식자들의 세상입니다. 검치호와 동굴사자, 거대한 늑대떼가 어둠 속을 배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일렁이는 붉은 빛을 보고는 으르렁거리며 물러섭니다. 짐승들에게 불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지만 인간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불 덕분에 인류는 야생에서 유일하게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영장류가 됩니다. 보초를 서는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렘, RM 수면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꿈꾸는 시간 동안 낮에 습득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복잡한 감정과 경험들이 정리됩니다. 깊은 잠은 뇌의 시냅스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북쪽의 하늘이 낯빛으로 변하더니 거대한 눈폭풍이 몰아칩니다. 하얀 악마가 숲을 덮치고 계곡을 메웁니다.
기온은 순식간에 영하 수십 도로 곤두박질칩니다. 맹렬한 눈보라는 동굴 입구로 들이닥치며 불꽃을 위협합니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불길은 위태롭게 춤을 추고 동굴 안으로 차가운 눈가루가 들이칩니다. 땔감이 문제입니다. 밖은 온통 젖은 눈으로 뒤덮여 있어 마른 나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축해둔 땔감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불이 꺼진다면 그것은 곧 무리 전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공포가 동굴 안을 차갑게 채웁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의 눈빛에도 절망이 서립니다. 우두머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가장 덩치가 큰 전사들에게 동굴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인간 방벽을 만들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살이 얼어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노인과 여인들이 남은 땔감을 아껴가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젖은 나무를 말리기 위해 불 주위에 둘러놓고 자신들의 입김을 불어넣어 산소를 공급합니다. 연기가 매워 눈물이 흐르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마른 뼈다귀와 기름진 가죽 조각까지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 순간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심장입니다. 폭풍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밖의 세상은 모든 것이 얼어붙어 하얗게 변했지만 동굴 안은 끈질기게 붉은 빛을 유지합니다. 입구를 막은 전사들은 동상에 걸려 쓰러지고 교대하여 나간 이들도 지쳐갑니다. 식량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불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몸을 비벼 열을 내고 희미해지는 불씨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단순히 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태양이고 생존의 희망이며 야생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마침내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동굴 밖에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입구를 막았던 돌들을 치우고 밖을 내다봅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설원 위로 창백한 겨울 햇살이 비칩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화덕 속에는 비록 작아졌지만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을 보고 윙크하듯 반짝입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 시련을 통해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자연에 순응하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불을 지켜냈고 그 불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불의 주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무리의 결속력은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불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와 역할 분담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사냥을 나가는 자와 불을 지키는 자, 도구를 만드는 자와 아이를 돌보는 자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불은 그들에게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활동할 수 있는 빛,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열기. 이 인겨의 시간과 에너지는 곧 문화라는 싹을 틔울 토양이 됩니다.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누군가 흉내를 내고 불꽃이 튀는 소리에 맞춰 누군가 리듬을 찹니다. 생존의 단계를 넘어 생활의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동굴 밖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무리의 인류, 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어둠 속에서 그들의 붉은 빛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은 생존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 멀리 설원 너머에서 굶주린 네안데르탈인들의 무리가
이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따뜻한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입니다. 곧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승리를 만끽할 때입니다. 인류는 괴물을 길들였고 그 괴물은 이제 충실한 수호신이 되어 동굴의 중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덕 주위에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은 이제 제법 사람다워 보입니다. 툭 튀어나왔던 입은 조금 들어갔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를 씹으며 그들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거친 소리로 의사를 소통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좀 더 복잡한 소리들을 조합하려 애씁니다. 불을 관리하고 사냥 전략을 짜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신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따뜻함이 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발성도 더 다양해집니다. 언어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춤을 추는 소리는 마치 내 인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특별하다고, 너희는 다를 것이라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동굴 밖의 차가운 우주와 동굴 안의 따뜻한 우주가 대비를 이룹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훗날 거대한 용광로가 되고 증기기관이 되고 로켓의 엔진이 되어 인류를 저 별들에게로 데려갈 것임을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 눈보라치는 밤을 견뎌낸 이 초라한 화덕 앞입니다. 그들은 불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켰고 미래를 지켰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나아가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 다리는 불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불꽃, 지성 인텔렉트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점화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가 흐르며 계절이 수천 번 바뀌는 동안 인류의 모습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화덕 주위에 앉아있는 이들의 얼굴에서 과거의 흉포한 짐승 같은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겁고 투박했던 턱뼈는 눈에 띄게 작아졌고 얼굴을 덮고 있던 거친 털도 얇아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마 위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로 누워있던 이마가 솟아오르고 두개골은 마치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둥글고 거대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의 모양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안내 담긴 내용물, 즉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에 익힌 부드러운 고기와 고효율의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인류는 자연계에서 가장 비싼 장기인 뇌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사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섭취한 에너지의 대부분이 거친 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내장기관으로 흘러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식, 에이슈엇이 일상화되면서 소화기관은 더 이상 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장은 줄어들고 소장은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막대한 인교 에너지는 고스란히 뇌의 전두엽으로 보내졌습니다. 불이 고기를 요리하는 동안 진화는 인간의 뇌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뇌 용량은 초기 인류보다 2배 가까이 커졌으며 신경세포의 연결망은 우주의 별들처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신경망 속에서 기억, 연산, 예측,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고등정신 기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위장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두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진화와 함께 시간의 혁명이 찾아왔습니다. 날것을 먹던 시절, 인류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오직 씹는 데 허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익힌 음식은 씹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해가 지고 사냥이 끝난 후 잠들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전례누샤에 전례 없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남는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화덕 주위에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불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존의 도구였던 불이 이제는 사회적 교류의 장창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화덕은 인류 최초의 학교이자 의회이며 극장이었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입에서는 단순한 으르렁거림을 넘어선 정교한 소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냥터에서의 긴박했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 불의 관리법을 전수하기 위해, 혹은 타오르는 불꽃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는 필연적으로 발달해야 했습니다. 혀와 입술 근육은 불 덕분에 부드러워져 다양한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커진 뇌의 브로카 영역은 문법과 어휘를 체계화했습니다. 조심해. 저쪽으로 가. 같은 명령어를 넘어 어제, 내일, 만약에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대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노인들은 불주위에 모인 아이들에게 과거의 영웅적인 사냥담을 들려줍니다. 옛날에 아주 큰 곰이 있었는데 라는 식의 서사는 세대 간의 지식 전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경험은 더 이상 개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기억의 형태로 무리 전체에 공유되고 축적됩니다. 또한 불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보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합니다. 죽은 조상의 영혼, 숲의 정령, 번개를 내리는 신, 종교와 신화의 씨앗이 이 화덕가에서 뿌려집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상상력의 어둠을 밝히는 정신적인 빛이 되었습니다. 손의 쓰임새 또한 정교해집니다. 씹는 노동에서 해방된 턱 대신 손과 뇌의 협응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들은 불을 이용해 나무창의 끝을 단단하게 굽는 기술, 파이어 하드닝을 터득합니다. 돌을 깨뜨려 만드는 도구들은 이제 기능성을 넘어 대칭과 미적 감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는 단순한 살상 무기가 아니라 제작자의 지능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예술품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재료를 선별하며 며칠에 걸친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흥적인 본능이 아닌 치밀한 의도가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은 생존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화덕주의에서의 공동 식사는 무리 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본능을 거스르는 인간만의 독특한 이타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병들거나 다친 동료를 버리지 않고 불 곁에서 돌보며 음식을 씹어 먹여줍니다. 화석 기록에 남겨진 이빨이 모두 빠진 채 노년까지 생존했던 노인의 두개골은 이러한 돌봄의 문화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불이 제공한 따뜻함과 부드러운 음식 덕분에 약자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문명의 기초가 되는 도덕성의 시작입니다. 이제 인류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을 통해 추위를 이겨내고 어둠을 정복하고 식량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며
대지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이 인지적 각성은 그들을 아프리카라는 요람에서 벗어나 추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얼어붙은 베링 해협을 건너 전 지구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도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커진 머리 때문에 출산은 목숨을 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었고,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숙한 상태로 오랜 기간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화덕은 육아의 중심지가 되어 공동 양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긴 유년기 동안 아이들은 불가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회적 규범과 기술을 학습합니다. 뇌의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집중적인 문화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현재의 시점, 화덕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봅니다. 그는 수초로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들소가 달리는 모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생동감 넘치는 형상. 이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려는 욕구, 즉 예술의 탄생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다 잠시 멈추고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불은 수십만 년 전 그의 조상이 처음 보았던 번개와 같은 불이지만 이제 그 불은 그의 통제에 있습니다. 아니, 불은 이제 그의 밖이 아닌 그의 머릿속,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요리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불에 굽는 그 단순한 행위가 턱을 줄이고 뇌를 키웠으며 시간을 벌어주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요리하는 동물, The Cooking Ape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거대한 도시, 첨단 기술, 철학과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태고의 어느 날 밤, 잿더미 속에서 우연히 맛본 구운 고기 한 점과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했던 간절한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불의 아이들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동굴 밖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세상은 다시 빛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인류는 압니다. 태양이 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태양, 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이성의 빛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 것임을. 남자는 붓을 내려놓고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시선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향합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생존을 넘어 위대한 번영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인류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 지혜가 쓴 장엄한 서사시의 끝이자 우리 역사의 진정한 시작입니다.